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우리는 계속 유형자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유형자산 양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좀 양이 좀 많습니다. 많기는.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뭐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거의 쉬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처음 보는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복습은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걸 전부 다 씹어먹고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기초회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급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습하는데 어제 복습하는데 30분 걸렸는데 오늘도 30분 걸리겠지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써봐야 되고 하니까 복습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복습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남겨두시고 빨리 끝나면 좋고 천천히 끝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파고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계는 그렇습니다.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각각 이해의 깊이나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조리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지금이 아니라 자격증 시험 공부 진짜로 시험 공부하실 때 자격증 수험서 볼 때 그때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증여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 현물출자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에서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할 때 그냥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겁니다. 또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계좌이체해서 받죠. 이게 원칙이에요. 돈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돈 대신에 돈이 없다. 나는 부동산을 줄게.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줄게. 이런 경우가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출자라는 거는 자본금을 내놓는다. 내놓는다. 자, 자본금을 내놓는 게 현물출자인데, 자본금은 주로 현금으로 주긴 하지만, 물건을 말합니다. 물건. 여기서 현물은 토지, 건물, 이런 걸로 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란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 현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증여 또는 현물출자에 의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하는 거는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는 게 중요해요. 공정가치 더하기 매입 부대 비용 해서 이걸 취득원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그냥 자산 수정이익이라고 하면 돼요. 분개해 보겠습니다. 기억번,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분개, 거래. 임원 A씨로부터 공정가치 100만 원의 건물을 증여받고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100만 원짜리 건물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증여는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짜로 받는 건물을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승과목을 써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익은 대변이죠. 대변 자산수증이익 100만원, 공정가치 그대로 100만원 써주고요. 현금 지급한 게 2,000원, 현금 지급한 거 대변에 써주고, 이거 합해서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공정가치하고 관련 부대비용 합해가지고 취득원가를 잡는다는 거. 이게 증여에 의해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계승과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니은번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현물출자 개념 아시죠? 주식을 발행하면서 현물을 받았다. 주식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임원 A씨로부터 공정가치 100만원짜리 건물을 현물출자 받고 회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액면가액의 8,000원짜리 100주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 증가하는데 얼마나 증가하냐?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입니다. 100주 곱하기 8,000원 하면 80만 원. 자본금 80만 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본금은
대변에 자본금 8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공정가치 100만 원짜리죠. 그래서 건물 100만 원이 차변에 증가하고요. 나머지 2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자본 파트에 가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가건설이 나옵니다. 자가건설 시 취득원가 나오는데요. 일단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뭐 건설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 사이에 결산도 하고 분괴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기간 동안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4억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지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써주고요. 아직 완공이 됐다는 말은 없어요. 완공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 자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일종의 유형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 니은번입니다. 완공되면 또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고 건물로 바꿔줘요. 위 기업의 사옥이 단기에 완공되었다. 완공됐으니까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겠죠. 전기까지 소요된 지출 100만 원. 100만 원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을 했고요. 단기에 소요된 지출은 50만 원. 현금 50만 원 지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적어주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원래 차변에 있었죠.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기록해서 없애주고 차변에는 건물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모두 합해가지고 지급한 거 다 합해서 차변에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건설 중에 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 완공되면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차변에 건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건설 중인 자산이 차변에 발생했다가 대변에 없어지고 건물로 바뀐다 라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연서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4억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X1년 12월 31일 날 현금을 보통예금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차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이죠. 완공되지 않았어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이춘 X2년입니다. X2년 12월 31일 날 4억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 200만 원을 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해요. 그럼 또 건설 중인 자산이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차변에는 또 건설 중인 자산 200만 원. 합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 2000X1년과 2000X 합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 300만 원이 됐어요. 2000X3년입니다. 2000X3년 10월 31일 이때 완공이 됐다고 해요. 완공됐으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겠구나. 그 전에 건설 중인 자산은 다 없애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고의 취득과 관련하여 단기에 소요된 지출 80만 원을 보통예금 이체. 그럼 쉬운 것부터 하죠. 대변에 보통예금 80만 원을 써서 보통예금 기록해주고요. 지급된 거. 그 다음에 사업이 완공됐으니까 차변에 건물입니다. 자산의 증가 건물이 등장하는데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주는 게 먼저예요. 차변에 이런 건설 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300만 원 있죠. 이거를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300만 원 다 대변에 써서 없애주고 300만 원과 80만 원 합한 금액이 건물로 가는 거죠. 3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철거합니다. 철거. 우리 이때까지 건물을 돈 주고 사는 것만 배웠지 철거하는 거는 처음이죠.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면 부셔버리는 거죠. 너무 오래돼서 부신다. 부시는 철거 비용이 듭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장부 금액을 다 처분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철거하면 건물의 장부 금액이 뭔지는 감가상각 가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말해요. 장부 금액과 관련 비용, 철거 비용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문장 중요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 한꺼번에 구입했다. 일괄 구입. 일괄 구입 한번 본 적 있으시죠? 어쨌든 일괄 구입하면서 건물을 바로 철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는, 부셔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가지고 건물을 바로 부셔버리고 새 건물로 짓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금액과 철거 비용 등 모두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왜? 건물은 쓸데없는 건물이었죠. 바로 오래돼서 바로 철거해버려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건물 부셔버리고 토지 새로 딱 그 정지 비용 들여서 정지해가지고 그 새로 건물을 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토지를 사기 위한 비용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맞죠. 부셔버리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계를 보시면 또 역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용하던 건물 철거 시 사용하던 건물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철거 비용 10만 원 들여서 현금 지급했다. 건물 철거 시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잠보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겁니다. 그럼 20만 원이죠. 100만 원 빼기 80만 원,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사용한 만큼의 가치가 감소한 거. 중고로 팔면 굉장히 싸게 팔아야 되겠죠. 중고 자동차 뭐 4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 2년만 타고 다니다가 2년 중고대에 팔면 2천만 원도 못 받아요. 반값도 못 받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가 감소됐다. 가치 감소, 감가라고 합니다. 가치가 감소된 거를 감가 누계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는 100만 원 주고 샀지만 80만 원 정도 가치가 감소돼 가지고 지금은 20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건물인 거예요. 20만 원짜리 건물을 10만 원 철거 비용 들어가지고 철거했다. 그러면 합해서 30만 원. 30만 원 그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용자에서 저번 손실해가지고 30만 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분계 보면 건물을 팔 때는, 유형자산을 팔 때는 취득원가 그대로 대변에 적습니다. 대변에 건물 적고요. 차변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무조건 적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이나 유형자산, 토지 제외한 유형자산을 팔 때는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는다는 거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주고요. 대변에 건물 현금 10만 원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그러면 대변 합계가 11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차액 3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적는 거죠. 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잠보 금액 20만 원 하고 현금 지급한 거 철거 비용 10만 원 합한 3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이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분계하는 거는 유형자산 처분할 때 분계하는 거는 이후에 처분 시 분계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훨씬 이게 쉬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 후 건물 철거 시 분계. 이론적인 거는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거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샀다면 모든 비용을 토지 원가로 귀속시키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가로 100만 원 현금 지급, 철거 비용 20만 원도 현금 지급.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건물과 토지를 취득했는데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철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 20만 원을 들였죠. 이 모든 비용은 다 토지 원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금 120만 원 전부 다 토지. 차변에 토지,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건물도 같이 취득했던 거니까 건물 철거해 버릴 거니까 철거 비용까지 다 합해가지고 건물 다 합해서 몽땅 거래서 전부 다 토지 원가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여섯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날짜별로 분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사용하던 건물 취득가액 800만 원짜리를 철거하고 철거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철거 시 감가 누계액은 700만 원.
800만 원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 가치가 감소한 게 700만 원 정도 감소했더라. 그럼 남은 거는 100만 원치밖에 안 남아있는 거지,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은 100만 원짜리인 겁니다. 철거 비용 10만 원 들였으니까 합해서 11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이 될 겁니다. 분개해 보겠습니다. 밑에 분개해 보죠. 건물을 팔았으니까 판 게 아니고 건물을 부셔버렸으니까 건물이 없어진 거죠. 철거 대변의 건물. 얼마짜리? 원래 취득한 거 800만 원짜리. 그리고 유형자산을 팔 때는 무조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가누계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감가누계액 무조건 차변에 700만 원. 현금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급한 게 10만 원. 현금 지급했죠. 대변의 현금 10만 원. 쓸 거 다 썼습니다. 이제 처분 손실만 쓰면 되는데요. 차변에 700만 원이고 대변 합계가 810만 원이니까 차액 110만 원. 110만 원 차변에 써줬는데 이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자처손 110만 원. 이 110만 원은 장부금액과 철거비용 합반 110만 원과 항상 동일한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이천엑스 1년 11월 1일 거 분개해 보겠습니다. 이천엑스 1년 11월 1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취득. 그러면 전부 다 토지 원가로 포함을 시켜라. 기존 건물 철거하고 관련 비용, 이런 비용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일괄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요. 취득 관련 수수료 만 원. 취득 관련 수수료는 취득 부대 비용이죠. 포함. 철거 비용도 토지 원가에 포함. 토지 정지 비용이라는 건 토지를 바르게 팽팽하게 다듬는 걸 말해요. 다듬는 비용 20만 원. 이것도 토지 취득 원가니까 포함.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아직 안 배운 거. 건물 철거 시 대물 매각 대금. 건물을 철거하고 뭐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라든지 뭐 각종 배자재들 그거를 돈 주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굉장히 헐값에 팝니다. 팔면 5만 원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수익이에요. 배개하면서 배물 판 대금 수익, 일종의 수익입니다. 일종의 수익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주는, 빼주는 항목이에요. 이거밖에 없으면 빼주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1,000만 원 하고 만 원, 10만 원, 20만 원 다 합하면 31만 원이네요. 더하기 31만 원. 취득 부대비용 다 더해주는데 배물 매각 대금 이거는 일종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빼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안 빼주고 빼주면 빼기 5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죠. 배물 매각 대금 돈을 번 거니까 이거는 토지 취득 가액 중에서 빼준다는 거. 거꾸로 다 비용이 든 건데 이거는 수익이니까 빼준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면 1,000만 원 더하기 31만 원 빼기 5만 원 하면 1,026만 원. 1,026만 원. 이 금액이 토지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분개는 차변의 토지 1,026만 원 대변에 다 뭐 현금 거래로 가져간다면 대변의 현금 1,026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죠. 이 배물 매각 대금 이해되시죠? 다 돈이 나가는 건데 이것만 돈이 들어온가? 그럼 빼줘야지. 전체 금액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이게 82페이지까지였고요. 넘어갑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요. 이거는 역시 앞에 나왔던 기초분계 백선에서 잠깐 배운 건데요. 또 보시는 거죠. 중요하니까 또 보시는 겁니다. 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가치 증진 또는 수명 연장하는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해당 자산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죠. 건물이 오래된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다. 다 부서져 간다. 부서서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여기 철근도 콘크리트도 되고 각종 보수 외벽도 새로 받으러 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수명도 조금 연장시켰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리한 겁니다. 수리. 원상 회복, 능률 유지, 그냥 수리한 거예요. 페인트칠을 새로 했다든지, 깨진 유리 새로 갈아 꼈다든지 그런 거 말해요.
자본적 지출은 생산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이런 거, 엘리베이터 냉난방기 설치 굉장히 비쌉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면 건물 가격이 확 뛰어요. 냉난방 장치, 냉난방기 설치도 그냥 에어컨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에어컨 갖다 놓은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에 그 냉난방기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같은 그런 거 다는 그런 거 말이에요. 전 건물 전체에 다 하려면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큰 지출을 말합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을 발생했을 때는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런 식으로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냥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외벽 도장. 도장이 뭔가요? 도장 쾅 찍는 게 아니고 도장이라는 말은 그 페인트 칠하는 걸 말해요. 페인트 칠. 그 다음에 기와장이 깨졌을 때 기와 대체. 깨진 유리 갈아 끼는 이런 거 하면 거의 다 뭐 수리니까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 정도 보시고 기억번 자본적 지출 분계 보겠습니다. 생산용 기계장치의 생산 능력 증대 및 내용 연수 연장을 위한 증설 비용 100만 원 현금으로 지출했네요. 생산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구나. 해당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자.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를 자변에 써줍니다. 기계장치 가액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 그래서 자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줬으니까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 분개 어렵지 않죠? 쉽죠?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니은번입니다. 수익적 지출.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도장 비용 페인트 칠했다는 거죠.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현금 지출한 거 대변에 현금 1,000원 써주고 자변에는 무조건 수선비입니다. 뭐 다른 계정 과목 없어요. 그냥 수선비예요. 넘어갑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자산의 교환입니다.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 교환할 때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너 그거 좋은 거 있네 내 거 이거랑 바꿀래 해가지고 물물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물 교환 그냥 교환한 거예요. 자산끼리 바꾼 거예요 서로. 그때는 동종 자산인지 이종 자산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종 자산은 서로 다른 자산, 뭐 자동차하고 기계장치하고 바꿨다든지, 또는 뭐 같은 자동차라도 화물차랑 승용차랑 바꿨다든지 그런 거예요. 동종 자산은 같은 종류의 같은 종류의 자산끼리 바꾼 거예요. 건물끼리 바꿨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은데, 니 거 바꿀래? 오케이, 바꾸자. 이런 거. 동종자산과의 교환이에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서로 전혀 다른 자산끼리 교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팔았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분 이익이라든지 처분 손실을 인식합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게 이종자산이고요. 동종자산끼리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같은 종류니까 계속 쓰던 거 좀 바꿔가지고 또 계속 쓰는 거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처분손익 인식하지 않고 이종자산은 처분손익 인식. 취득가액을 뭘로 정리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취득하는 자산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하는 자산 취득가액이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 게 이종자산이에요. 동종자산은 역시 제공하는 자산인데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는지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지 이거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면 처분손익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면 처분손익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회계 처리가 그렇습니다. 회계 처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것만 봐서는 시험에 각종 시험에 이종자산, 동종자산, 처분손익 발생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만은 이거 회계 처리를 할 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종자산 간의 교환 분계 서로 다른 자산이죠.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기계장치 A 취득가액이 이렇고 감가상각 누구액이 이렇고 공정가액이 이렇다. 지급하고 기계장치 B를 취득했습니다. 공정가액 80만 원짜리 취득해요. 이게 이종자산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문제에서 이종자산이라고 하면 이종자산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이종자산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기계장치 A를 지급하고 B를 취득하니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이게 얼마인가가 중요해요. 취득원가. 취득하는 자산을 장부에 얼마짜리로 기록할 것인가.
얼마짜리를 기록해야 되나요? 지급하는 자산,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 70만 원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만 원.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액 아닙니다. 이거는 현혹하기 위한 현혹 자료예요. 이런 걸 보고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데 꼬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취득하는 자산의 그 장부에 적을 금액은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하는 자산, 기계장치 B가 들어오니까 차변에 기계장치 B를 적는 거죠. 이거는 70만 원이다. 공정가액 70만 원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제공하는 자산, 기계장치 A는 나가는 거니까 대변회로 나가죠. 자산에는 대변으로 나간다. 그래서 취득원가 100만 원 적고 무조건 차변에 무조건 감가노객 40만 원 이렇게 적는 감가노객 40만 원 적어주고, 그럼 차변합계가 110만 원이니까 대변합계는 1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10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대변이니까 수액이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취득가액 100만 원이고 감가누계액이 40만 원, 40만 원만큼 가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60만 원짜리인 겁니다. 60만 원짜리를 주고 가져오는 거는 공정가액 70만 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주고 70만 원짜리 가져오니까 10만 원 이익 받네. 처분 이익 10만 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60만 원짜리, 장부가액 60만 원짜리를 주고 공정가액 70만 원짜리를 받아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장치 B의 공정가액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취급하지 말아요. 이거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꼬이면 안 됩니다. 제공하는 자산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정가액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종자산이라서 처분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동종자산 간의 교환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아래쪽이죠. 2번. 동종자산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종류의 자산이다. 이때는 처분 손실, 처분 이익 인식하지 않는다. 동종자산 간 교환으로 기계장치 A 취득가 100만 원, 감가상각 노객 40만 원, 공정가치 70만 원을 지급하고 기계장치 B를 공정가액 80만 원짜리 취득했다. 역시 우리는 여기 꼬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요? 기계장치 B 공정가액, 이거는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꼬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계장치 A가 나가는 거죠. 나가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A를 써줍니다. 얼마를 써주나요? 100만 원 써주는 거죠. 대변에 기계장치 A 100만 원, 차변에는 무조건 감가상각 누객 40만 원 무조건 써주고, 나머지 60만 원을 그냥 기계장치 B를 바로 써줘버립니다. 그런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100만 원으로 일치해버려요.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에는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을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장부금액 얼마인가요? 장부금액은 취득가액 100만 원에서 감가노객 40만 원을 뺀 거를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60만 원. 60만 원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죠. 왜냐하면 기계장치 A 100만 원 대변, 감가노객 40만 원 차변, 차액이 60만 원이니까 장부금액이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종자산, 동종자산 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 쭉 씹다가 마지막에 이종자산, 동종자산 여기에서 조금 어렵긴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공하는 자산이 왜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공정가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은 전혀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